보병의 반짝, 보병의 발. 하지만 전시에는 10억짜리 슈퍼카를 태워줘도 안 탑니다. 이거 타지. 최초의 장갑차는 어딜까요? 제가 좀 이상한 물건들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영국의 모터 워카니까 아 이거 약간 콩그리시 같기도 해요. 워카가 뭡니까? 전차. 일단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택시입니다. 택시 진짜. 전장의 택시. 미국에서 그 베스트셀러 장갑차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M113이라는 겁니다. 병력이 한 1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박격포를 장착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발칸포를 단 거라든지 그다음에 토미사일을 위해 장착한 형태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파생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M113 다 합하면 몇만 대가 생산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적의 장갑차도 파괴하고 또 하차 보병에 대한 화력 지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갑차들 새로운 장갑차의 개념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IFV라고 보병 전투 장갑차. 최초의 어떤 모델은 지금 독일이 아니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소련입니다. 소련의 BMP-1이라는 장갑차인데 그 SPG-9 무반동 총을 기반으로 73mm의 그 그롬 활강포란 거를 설치를 했어요. 이로 장갑차가 탱크를 바로 파괴를 목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실전에서는 그 우리 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위력은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근데 하여튼 소련 무기가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실전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느 정도길래 보세요? 근데 BMP1 BMP1 되고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BMP1도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아프간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80년대. 예. 그때 이제 뭐냐면 포탑이 우선 너무 작아가지고 이 포소혼자 이 무장이나 이런 걸 작동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이 대전차 미사일도 있었는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졌대요. 많이 떨어졌고 이 포 사격의 경우도 주포의 경우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차체가 낮은 게 아까 피탄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주행 성능이 떨어졌답니다. 아 낮으면- 스포츠카가 네. 스포츠카 10억 그때는 그것도 이 과속 방지턱 이 쥐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예. 네, 그런 낮을수록. 식으로. 예, 낮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아직 그다음에- 제가 예. 그 형님 편들은 거 아니죠? 원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 예를 그리고 들어. 장갑도 좀 빈약해서 지뢰 공격이 취약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아프간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 한 1,300여 대의 BMP-1이 손실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못 쓸 물건 같은데 이게 저건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왜냐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갑차가 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고 사실 이 장갑차 BMP-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핵전쟁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좀 바탕을 하고 만든 거라 산악전에 적합한 기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제 뭐 숫자상으로 얘기를 드리면 1967년부터 79년까지 13년 동안 연간 2,000대씩이 양산이 됐다고. 아, 양산이 됐다는 의미가 있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가 13년 동안 연간 2,000대씩 만들어졌으면 이게 수만 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런 기종이고 그 구소련군의 기갑사단과 뭐 자동차와 저격여단 서방에서 이제 기계화 보병사단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죠. 이 자동차화 저격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갑 표준 장비로 배치가 됐었고 그다음에 동구권, 중동, 아프리카까지 뭐 소위 친공산권 국가에 대량으로 보급이 됐던 게 바로 이 기종입니다.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크게 정권을 세웠다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아프리카는 가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외세는 진적이 많아가지고 또 그럴 것도 같습니다. 아프간은 외세의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군들도 가서 물론 뭐 그 탈레반 정권 무너뜨리긴 했지만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야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야 지금? 이 물건 잘못이 아니에요. 홀랑 그것만 멘트 하나. 네, 알겠습니다. 거의 아프간 가서 고장 안 난 게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그 IFV로 들어가서 최초 개념은 독일에서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러시아 쪽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독일도 이제 냉전 시절에 하여튼 소련이 침공하면
거기 전장이 될 나라가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 서독이죠. 당시에 서독에서 그 레오파드 전차와 함께 작전을 할 그 IFV 보병전투 장갑차를 개발하는데 그게 마더 1입니다. 영어의 그 마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ARDER인데 이런 마더라고 그러는데 엄마 할 때 마더가 아니라. 근데 1975년부터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이 미국보다 먼저 서독이 그 IPV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20mm 기관포하고 이 기관총을 장착을 했고 또 나중에는 이제 밀란이라고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도 같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웬만큼 갖춘 이러한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였고 600마력의 엔진을 갖춰가지고 이 좀 장갑차 지금 무거운 편인데도 시속 70km 정도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을 정도 기동성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마더도 뭐 이제 개량이 나는데 마더 1 A3 경우는 30mm 기관포탄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장갑을 전면 앞부분에 이제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더 이 사진을 보면 이 포탑이 이렇게 좀 뭉툭하니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2인승 이제 오버헤드 마운트 포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포탑의 크기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서 차체를 숨기면서 은밀한 사격이 가능한 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결국 개발할 걸 왜 이렇게 처음에 그 아이디어도 많이 이렇게 짜냈는데 독일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조금 늦어진 것도 같네요. 소련에 비해서.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그 사연이 있어요. 원래 독일 육군은 1960년에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기 결정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63년에 이제 시제 차량도 2차례 걸쳐 만들었어요. 근데 개발이 잠시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 육군이 이제 90mm 대전차포를 주포로 한 구축 전차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구축 전차는 뭐냐면 적 전차 공격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구축함 할 때 우리 디스트로이어를 했잖아요. 그 같은 구축의 개념입니다. 이 구축 전차인 카노텐 야크트 판저 개발을 이제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게 좀 보병투 장갑차가 좀 뒤로 밀렸었던 거죠 한때. 그래서 1966년에 다시 시제품 보병전투 장갑차 다시 개발을 재개를 해서 67년에 이제 시제품이 나왔고 71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970년대 들어서 이 마더가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원래 목표는 1926대 양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추가로 늘어나가지고 하여튼 총 2136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분대장의 지능 지수가 132가 넘어야 된다는 독일 측의 연구, 독일 자체의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이걸 운영할 수가 있을까? 132이면 상당히 높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뭐 이 나이 우리가 알고 테스트 되죠. 되죠. 테스트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긴 단점이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누구나 운영해서 기본적인 소양만 되는 건데 130이면 꽤 까다로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갑차가 전투력을 갖췄다.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심지어 전투력을 이제 갖추게 된 것 정도가 아니라 얘를 즉 장갑차가 전차를 뭐 때려잡은 적도 있다고요?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되는 건데요. 먼저 사진을 또 많이 보던 사진 아니세요? 우리 전 MC 못 보셨나요? 전 수방이라 장갑차를 걸고 탱크 장갑차 걸고 못 봤어요. 카툰 하루 근무하셨으면 보셨을 것 같은데 확실히. 주한미군에 영상이 없지만. 저는 프라모델 만들었어요. 저거 나오던 시절에 저 M1A1 에이브럼스하고 둘이 이제 그 프라모델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의 M2 브래들리.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이게 이제 1970년대까지 주력 장갑차였던 M113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정식 명칭은 M2 또는 M3 이제 브래들리입니다. 그 두 종류 모두 70년대 말 이후에
제시화돼서 80년대 들어서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브래들리는 2차 대전 때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오마 브래들리라고 있어요. 오마 브래들리 장군에서 유래가 됐고 이 장갑차가 아까 뭐 전차를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걸프전 때 벌어진 상황인데 이 91년 걸프전 때 동경 73도선 전투라는 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상대방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이라크군의 T-72 전차였어요. 근데 이 T-72 전차는 지금은 이제 비교적 구형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신형이었고요. 이거는 125mm 주포를 장착한 전차예요. 상당히 강력한 주포를 장착한 이런 전차였는데 이때 이제 그 동경 73도선 전투는 이라크전에서 이제 최초의 지상전으로 벌어졌던 전투고 1991년 2월 26일 날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걸프전은 그 초반에는 주로 공습 위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공습 정밀 타격에 의해서 이라크의 대부분의 목표를 무력화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이제 지상 부대가 올라가서 이제 단시일 내에 끝을 낸 이러한 전쟁인데 이때 그 다국적군이 이제 그 쿠웨이트를 먼저 수백하는 이제 사막의 방패 작전을 끝내고 나서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후세인의 최정예 부대로 뭐 기계 전차니 최신의 전차니 장갑차들을 갖춘 이러한 부대였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 전력이 쿠웨이트에서 이제 이라크 영내로 진격을 하니까 공화국 수비대가 일단 자기들 살라고 전력 살리기 위해 후퇴를 시킵니다. 이 후퇴를 시키는데 바스라 한국 쪽으로 후퇴를 시키는데 그때 어느 부대가 있냐면 타와칼라 기계화 보병사단이란 이라크군 부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12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후퇴하는 이라크군 부대의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다국적군은 이라크 서부에서 동부로 크게 이제 우회하면서 반월거리면서 이 바스라를 포위하는 이 작전을 펼쳤었고 그때 미 7군단의 이제 선봉부대가 제2기갑 수색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타와칼라 사단과 맞붙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동경 73도선 전투였는데 그때 이제 미군의 이 기갑 수색연대 이하의 그 세 개 대대가 M2A3,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주력 무기로 삼아서 T-72 전차와 이제 맞붙게 됐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좀 우회였는데 브래들리 장갑차는 단 한 대만 잃었고요. 반면에 이라크군은 전차 85대, 장갑차 40대, 트럭 30대 이상을 상실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전투 자체는 T-72하고 M2만 붙은 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사실 누가 예. 공격 명령 내리겠습니까? 저쪽에 예. T-72가 뭐 깨진 건 85대 있다는데 장갑차하고 들이받아 이건 모바가랑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일부 다른 미군의 장비도 뭐 A10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차를 깨는데 도움을 준 건데 여하간 M2 브래들리가 그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미군의 다국적군의 그 기갑의 주력은 장갑차였다. 와, 근데 신기하기는 해. 아무리 뭐 지원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사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일단 뭐 T-72하고 브래들리를 비교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요건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이라크가 원체 모래바람이 불어서 시야가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T-72가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는데 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브래들리가 이제 T-72를 먼저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갑이 얇은 쪽으로 이제 선제 공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정말 정상적인 상태에서 맞붙은 전차전 같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얘기가 있어요. 그쵸, 뭐 광활한 데서 막 우와 이런 소리 내면서 이렇게 교차하면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보면 이제 그런 운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많죠, 사실은. 똑같은 이게 평상시에 이거는 철판을 몇 센치 뚫는 거고 몇 센치 뚫는 그거 1대1 비교가 아니고 여러 상황에 따라 굉장히 변수가 많은 거죠. 결국 역사는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겼다. 이긴 그런 전사도 있다.
우리 브래들리 얘가 아니죠. 얘는 이제 우리 거고. 여기 네. 태블릿에 있는 얘 무장 상태는 여기 사진 다시 좀 보여드리면 요 앞에 이제 주포가 보여요. 보이죠? 딱 튀어나온? 봐도 얇죠? 예. 물론 이제 전차보다는 작죠. 작은데 이게 이제 M24의 25mm 체인건이라고 불립니다. 기관포고요. 체인건이에요. 예, 기관포고. 근데 여기는 이제 탄종이 철갑탄, 이 관통 능력, 장갑 관통이 뛰어난 철갑탄도 있고 일반 뭐 병력 등 대상으로는 고폭탄이 있는데 이거를 페달만 밟으면은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열아우라늄 탄자를 사용해서 일반 그 25mm 기관포보다 상당히 화력이 강하다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기관포탄 한 300발을 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탄약구에 한 600발을 추가로 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 좀 개조를 하면 뭐 30mm, 40mm 기관포로도 바꿀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 동축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동축 기관총으로 옆에 조그만 기관총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네, M240C 기관총이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쪽은 없고 요 반대편 포탑 반대편에 사진 안 보여요. 포탑 반대편에는 이 토우 미사일 발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우 미사일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것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까 말 A2, A3 뭐 계속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사격 통제 장비가 뭐 12배율의 열상 장비로 열연상 장비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야간 전투 능력도 과거보다 굉장히 강화된 신형이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막 튼튼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는 아마 반응 장갑이 붙은 상태가 아닌가. 네, 생각이 이거는 드는데, 반응 장갑 붙어 있어요. 예. 여기. 네. 원래 브래들리 장갑은 물장갑이란 별명이었어요. 물장갑이란 별명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약간 물을 안 줬거든. 나를 물로 보냐? 그때 그 물이요? 장갑이 그거죠. 알루미늄 장갑이었는데, 이것도 알루미늄.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력이 되게 약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제 비활성 반응 장갑을 이제 붙이고 나서야 이제 개량이 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진 그런 상태. 근데 현재는 이제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BMP 시리즈 중에 이제 30mm 기관포 장착한 게 있는데 그런 기관포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췄다고 그럽니다. 생존성은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아무튼 장갑차가 전차를 이겼다. 공식 전투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갑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센 거 한번 알아봐야겠죠. 제일 센 건 뭡니까? 넘버 원. 당연히 소련의 소련 시절에 영주권 나왔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에? 다음에 우리 예. 러시아의 이제 BMP-3입니다, 얘가. 아까 우리 완 봤는데 그렇죠. 3. 예. 네, 얘인데 장갑차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받아왔고, 아까 이렇게 BMP-1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방 측이 긴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마더, 예, 그리고 뭐 브래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건데, 여기에 따라서 소련에서는 다시 이제 우리가 더 강한 걸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BMP-3를 만들어서 이제 실전 배치를 1985년,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이죠.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이고, 역시 BMP-1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화력으로 주목을 받게 되죠. 30mm 기관포, 뭐 100mm 저압포, 7.62mm 기관총, 복합 무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화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제 2K23 무장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투 효율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아까 운용 말씀하셨듯이 이제 포가 센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잘 이제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30mm 기관포 경우에는 그 전투기에 이제 기총용 포탄을 사용한다. 네, 그리고 이제 100mm 포는 사거리가 4km에 이르는 이 대전차 미사일을 주포로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력만 놓고 본다면 진짜로 이거야말로 이제 경전차 수준에 충분히 도달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현존 주력 보병 전투차 중에서도 이제 공격력은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게다가 수륙 양용 기능도 있어서 이제 물에서도 7시간 동안이나 운행을 할 수 있는 굉장한 기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국 우리 군에서 쓴다는 얘기가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것도 재밌는 건데 네. 북한에도 이 정도 수준의 보병 전투 장갑차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T-86 전차와 BMP-3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갖고 있는 T-86이요. T-80U 전차와 근데 그게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과거 러시아 경협차관 그 상환용으로 맞다. 예. 무기를 들여온 게 있는데 그때 이제 T-80U 전차와 이 BMP-3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방 지역의 모 기갑여단에서 한 30여 단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끔 그 동영상도 나옵니다. 훈련한 동영상도 나오고 그래요. 이 정도 이 100mm, 30mm 포의 대전차 미사일까지 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보병도 장갑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활용 면에서는 뭐 최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불검 사업 때 그냥 적당한 걸 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주긴 좋군요. 그러니까 딱 고려해서 우리 군 관계자분들이 그런 데 받아오셨겠지만요. 네. 한국에 네, 훈련할 때 대한군 뛰면 딱 좋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부품 조달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무기니까. 러시아 쪽 쪽에. 네, 제가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원생이 용동에서 다니는 친구분들. 국익 차원에서 한번 나서보시죠. 네. 뭐 독일도 봤고, 뭐 구소련 그리고 일부 우리에 도입된 그 러시아제도 봤는데 이제 진짜 우리 거 봐야죠. 우리 기술로 만든. 네. 우리의 장갑차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왜 한숨 붙으시대요? 왜 한숨 붙으시대요? 6.25 전쟁 때 네. 우리 전차 없다고 한숨 쉬고 그랬잖아요. 근데 6.25 전쟁 때 장갑차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M8 그레이헌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M2, M3 하프트랙, 말씀드린 반궤도 장갑차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M8 그레이헌드는 이제 37mm 대전차 포를 장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뭐 T-34 전차에는 적소가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뭐 정식으로 뭐 싸워서 깨트리고 이런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는 지연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했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운용한 그 장갑차는 6.25 전쟁 이후에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M3A1 이제 반궤도 장갑차가 있고, 또 아까 이제 M113 장갑차도 400대 가량 우리가 지원받았다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운용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국산 장갑차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KM900이라는 게 최초인데, 이거는 바퀴 달린 차량용 장갑차입니다. 바퀴 4개 달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주국방 뭐 하면서 이제 최초로 나온 국산 장갑차라고 나온 게 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KN900인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산은 아니고요.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 아시죠? 네. 피아트사에서 장갑차도 만드는데 피아트 6614를 기술 도입 생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여와가지고 기술 도입해서 국내 생산하면서 이제 KN900이라는 걸 명칭을 이제 붙여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수방사에서 훈련할 때 보면 서울 시내 가끔 출동시켜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사시 이제 뭐 북한의 게릴라라든지 이런 거에 침투에 대응을 해서 뭐 수도권 부대라든지 이런 용도로, 그다음에 공군기지 방어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이거는 승무원을 포함해서 한 최대 한 12명 정도 탑승을 했고, 또 앞에 보면 이렇게 불도저 삼날처럼 생긴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거는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철조망이나 뭐 이런 거 장애물 제거요. 그거는 KM901이라고 불리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장갑차 전차, 이게 장갑차 같은 게 보병을 빠른 시간에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또 어떤 진영의 최선두에 서서 적을 돌파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역할을 예전에는 말이 했잖아요, 말이. 네. 근데, 그렇죠. 네. 6.25 전쟁에서 말이 나 이거 처음 들어봤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도 말을 타고 싸웠답니다. 네. 그럼 뭐 탄약만 나르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싸웠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얘기도 또 어디서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방야사 6.25 전쟁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과거 전장을 지배하던 기병대, 전차 장갑차의 등장으로 조연으로 밀려나는가 싶더니 기동력이 워낙 뛰어나서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여전히 전선 돌파의 주역으로 맹활약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 한국에도 전설적인 기병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49년 4월) 국군은 현재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인 독립기갑연대에 말 350피를 보유한 기병대대를 정식 편성합니다. 당시 한국은 충분한 전차와 장갑차를 마련한 돈이 없었고 차량을 운용하기 힘든 험한 지형에선 여전히 말이 기동전력으로 유용했죠. 그래서 당시 말이 있는 농가를 돌아다니며 쓸만한 말을 매입하고 기병으로 양성할 장병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병을 확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죠. 각 대학을 돌아다니며 승마를 취미로 하는 부잣집 자제들을 설득해서 입대시키는데요. 하지만 급히 모병을 해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기병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망가는 기병들이 속출하죠. 게다가 애초에 전투를 목적으로 창설됐지만 의전용 부대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49년 10월 장철부 대대장이 부임하면서 기병대대는 실질적인 전투부대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발발. 기병대대는 개전 초기 6일간의 한강 방어작전에서 많은 공을 세우게 되죠.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한강 도하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6월 29일 북한군 선견대 수백 명이 청담리 부근에서 나룻배와 뗏목을 타고 몰래 한강을 도하에 옵니다. 이때 장철부 대대장은 도하 후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적의 취약점을 이용해 과감한 돌격 전술을 감행하는데요. 그 결과 적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수장시키는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현대적인 기병 전술은 말을 타고 빠르게 전투 지역으로 이동해 적을 타격하는 것이었죠. 말은 단지 이동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병대대는 장철부 대대장 지휘 아래 아주 무모하고 과감한 돌격사격 전술을 감행한 것이죠. 그들의 활약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병대대는 개전 초기 미군을 구출한 것으로 미 전사에 유일하게 기록되는데요. 1950년 7월 14일 공주 남방의 삼교리에서 미 제24사단 63포병대대 브라보 포대가 400여 명의 북한군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알파 포대는 이미 북한군에 의해 전멸한 상황. 포위된 미군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때 말을 탄 무리가 인디언처럼 고함을 지르며 들어와 북한군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장철부 대대장과 100여 명의 기병대대가 구원자로 나선 것입니다. 기병대대는 적의 배후를 뚫고 들어와 기습 공격을 해온 것인데요. 수리탄을 퍼부으면서 무섭게 돌격 사격을 해오는 기병대대. 북한군은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포위됐던 미군은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하지만 전투가 계속될수록 기병대대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죠. 기병훈련이 부족해서 총성에 놀란 말들이 전투 중에 달아나 버리는가 하면 신병부충이 어려워서 전력은 계속 감소했죠. 그러던 중 7월 25일 기병대대는 청송지구 방어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청송은 험한 산악지형이라 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기병대대는 보병으로 배치되는데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병대대를 주력으로 한 독립기갑연대 800여 명은 북한군 3,000여 명의 대규모 공사를 힘겹게 막아내죠. 북한군에게 장철부 대대장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철부를 생포해야만 청송 공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잡으려고 특공대까지 투입합니다. 결국 기병대대는 8월 4일 청송에서 포위되고 마는데요. 장철부 대대장과 기병부대원들은 포위망을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이 와중에
장철부 대장은 큰 중상을 입고 말죠. 안타깝게도 그는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권총으로 자결을 택하고 맙니다. 이후 기병대대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죠. 잃어버린 군마를 충당할 길이 없었고 일사후퇴 이후 미국으로부터 각종 차량과 전차 지원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기병 전력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6.25 전쟁 당시 신출 규모라며 북한군을 유린했던 기병대대. 기병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용병함과 이풍당당한 정신은 오늘날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그대로 서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병 대대가 있었고 그렇군요. 저도 오늘 이거 본방야사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 기병대대가 큰 역할을 하는지. 예. 네. 보통 이제 기병 대대라고 하면 저기 그 북미의 무슨 인디언 무슨 뭐 제칠 기병대 무슨 장군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기병 대대야. 뭐 지금은 네. 기병 대대가 당연히 모르시니까 없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좀 아쉽기도 한데 참. 네, 자 이제 다시 장갑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개발한 그럼 앞서서는 뭐 어떤 뭐 피아트의 기술을 일부 이렇게 좀 이렇게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직접 개발한 장갑차는 원래 처음 나온 거는 K200이라고 예. 그게 보병 전투 장갑차가 말씀드렸잖아요. IFV라고 그 이제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군을 위한 독자 무기 체계라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게 K200 국산 장갑차인데 사실 무장이 좀 약한 편이라 예, 그래서 실제로는 병력 수송 장갑차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이 만든 대형 무기 체계로는 최초로 아주 큰 해외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111대가 수출이 됐고 K200의 또 큰 역할은 이제 M113을 이제 밀어내고 우리나라 이제 독자 생산 무기가 장갑차가 들어왔다는 점이죠. 네. 최근에 생산된 우리 장갑차가 뭐 세계에서 짱 먹는다 뭐 이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얘인가요? 뭐 어떤 거예요? K200은 예, 이게 이제 그 앞에 거고. 예. 예. K200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K200은 APC 그냥 그야말로 병력 수송용 장갑차에 가까운 거고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표현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K-21 보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이제 첫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역시 이 강점 중에 하나가 이 화력인데 요 앞에 요 포 보이시죠? 기관포. 보병전투 장갑차에 쓰는 기관포 중에는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M2 브래들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M2 브래들리가 25mm 기관포입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의 BMP-3 100mm짜리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보통은 20에서 35mm까지 기관포를 많이 씁니다. 40mm 기관포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하여튼 우리 K-21 같은 경우는 이 40mm 기관포를 장착을 했다. 그것도 이제 79경자의 긴 기관포를 장착을 해서 화력이 강하다는 게 장점이고 탄약은 200여 발 정도를 탑재를 했고요. 이중 탄장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하고 복합 기능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복합 기능탄은 뭐냐면 적의 예를 들어 헬기라든지 이런 공중 목표물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요? 예. 보통 이 장갑차들은 이 기관총으로 대공 사격은 하지만 기관포를 정확히 맞추는 경우가 힘든데 진짜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이거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근접 신관이라고 그래서 목표물 근처에 가면 그거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터집니다. 포탄이. 이제 그런 이제 근접 신관을 장착한 포탄을 기능탄을 장착을 해서 헬기 등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분당 300발의 발사 속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직사각형 통이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이제 엠투 브래들리 오른쪽에 토 미사일 발사 폼처럼 이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인데 이거는 토 미사일이 아니고 현궁이라고 있습니다.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 현궁을 여기 이제 탑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이제 엠투 브래들리나 하여튼 최신 보병 차량의 그 개념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착할 수가 있는데 이 현궁 미사일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파이어 앤 푸게 쏘면 자기가 알아서 가서 명중을 시키고 또 하나 이게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 전차가 보면은 보통 이 전면이나 이쪽 측면 장갑이 제일 두껍고 네. 제일 약한 데가 맨 위입니다. 상부 장갑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때리면 파괴될 확률이 높겠죠. 여기를 어떻게 때려? 이렇게 떨어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어려웠죠. 이렇게 때리니까. 근데 이거 요즘 나오는 신형 미사일들은 위에서 이렇게 때립니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현궁 미사일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적 무기를 파괴할 확률이 미사일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져요? 곡사포도 아니고? 네. 와. 새로 나오는 신형 미사일들은 그런 공격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우리 현궁이 그런 기능이 있다?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우리 또 우리 얘기는 아무도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계 짱 먹고 있다는데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을까요? 일단 이 장갑이 제가 아까부터 그 알루미늄 장갑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가 웃기는 소리가 된 것 같은데 막걸리 생각이 막 거듭나네. 예, 근데 이것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네. 예, 지금 우리 K21에도 알루미늄 장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비해서 또 30%가 경량화가 돼가지고 원체도 가벼운 거였지만 그래서 무게가 또 가벼워져서 기동력이 좋아졌고 또 엔진이 740마력이에요. 아까 이게 몇 마력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14.6? 16마력이었거든요. 16. 예.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강력한 차량이 돼 있나. 그래서 기존 장갑차에 비해서도 이제 몸은 가벼워지고 힘은 세졌으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굉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빨라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마력이 좋아지면 보통. 그렇죠. 그렇죠. 예. 최대 속도가 70km가 나오니까 뭐 예. 탱크 전차랑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에 뜬다는 건데 아까 제가 뭐 다른 전차 얘기할 때도 그 수륙양용 얘기를 드렸는데 7시간 아까 뭐.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조그만 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K21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백식 수상 부양 장치란 걸 설치를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장갑차 차체 양쪽 측면에 수납돼 있다가 에어백이 이게 옆에 예. 이걸 말씀드리면 여기 덮여 있는데 이게 그 물 건너갈 때는 이 안에서 고무 튜브 같은 게 이렇게 네. 부풀어 올립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예, 부풀어 올라가지고 물에 뜨는 거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세워놓고 또 딴 걸 붙이고 뭐 기존의 것들은 그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바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시간이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백이 이제 격실로 7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 개가 뭐 중간중간에 터져도 물에 계속 떠 있을 수 있고. 그래 피격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약한 피격된 고기만 부분이니까. 딱 이렇게 예, 딱.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 정도 무게에 바로 이렇게 수상주행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뭐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배경은 유사시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도 이제 강이나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도로 교량이 우리보다 열악해요. 그리고 또 파괴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일부러 뭐 끊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도하 능력이 중요하다.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 하여튼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겠던 거고. 그러면 앞서도 제가 뭐 짱 먹었다 그 소리를 그 세계 최고라는 얘기를 좀 제가 좀 들었었는데 그러면 두 분이 판단하시기에 이 차 뭐 우리가 또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탑10 네. 장갑차 탑10 순위를 매기한다면 뭐 하여튼 1, 2, 3등 뭐 이렇게 순위 매기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아마 저는 그 스웨덴의 CV90이 사실은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잘 만든 장갑차 중에 하나예요. 또 파생형도 많고. 그래서 그게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K21도 그 똑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하여튼 버금가는 정도의 정상급 보병 전투 장갑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탑 클래스다. 네. 세계 탑 클래스다. 네. 원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컨셉을 유지하겠습니다. 소련의 러시아의 DMP-3 세고 강하고 최애는 이거고. 네. 저 일관성 있으셔도 돼요. 네. 탑 클래스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탄약 보급 장갑차. 예. 언젠가 뭐 수출관에서 얘기됐던 것 같은데 그 탄약 보급 장갑차 또 오늘 장갑차니까 같이 또 한번 또 우리 복습해 K9 얘기할 때 했었죠. 네. K10이라는 탄약 보급 장갑차도 이제 같이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계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갖춘 탄약 보급 인공지능이요? 장갑차예요. 그래서 탄약을 보급해?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그 K9이 원래 발사속도 빠르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탄 공급도 빨라야 되잖아요. 소비도 빠르겠죠. 빠르니까.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선 탄약 공급 장갑차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K9과 K10은 아주 잘 어울리는 배트맨과 로빈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한 쌍이고 네. 같이 움직이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같이 이제 세트로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탄약 운반 장갑차가 나오기 전에는 뭐냐면 K55나 K9 자주포의 경우는 60 트럭 진짜 우리 뭐 아픈 추억이 있을 것 같아. 60 트럭. 제대한 지 언제 됐는데 아직도 60 트럭 얘기가 얼마 전 그 K10 나오니까 60 트럭 60 트럭 그냥 트럭이에요. 그냥 60 트럭은 색깔만 파랗게 칠하면 그 군용이라는 느낌도 안 드는데 그냥 트럭이 60 두 돈만 그거 얘기하시는 거 60 트럭. 그거 갖고 날랐어요. 그거 만약에 움직여갖고 만약에 부딪혀서 사고하면 진짜 그거 갖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요? 아니 그런데 아직도 탄원차 장갑차 보급 안 된 데는 그런 정말 고생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활용 우리가 잘해요. 잘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니까. 근데 뭐 아시지만 뭐 한계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60 트럭 활용하는 그냥 트럭입니다. 네, 군대 안 가서 60이 뭐지? 그냥 트럭이에요. 그냥 트럭. 야지에서 뭐 기동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40kg이 넘는 이 155mm 탄 무거워요. 예. 이제 그거를 뭘로 운반해 결국 누가 그러니까 예. 어느 집 아들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느 집 남편이 하고 있고 다 그거 어느 집 귀한 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투 피로도 면에서도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K10 단약 보급 장갑차는 차체 전면에 이제 컨베어 벨트식으로 해가지고 이 포탄 장약을 이제 자동으로 K9 자주포에 공급을 하는데 포탄의 경우는 한 104발까지 운반할 수가 있고 장약은 이제 504개의 모듈화된 장약을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약 적재 장비가 이제 그 두 개의 가동축을 통해서 상하 좌우로 또 기동성 있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예를 들어 뭐 높낮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K9이 좀 더 높은 데 있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평탄하지 않은 곳에도 포탄을 보급할 수 있어서 전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전 60 트럭 제가 뭐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주어진 여건상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60 트럭 아마 그 전에 60 트럭 없으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또 작전 임무를 수행했을 거예요. 네. 고생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뭐 K10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믿습니다. 60 뭐 고생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니 60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이상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 지키고 계시니까 저 때도 그랬고요. 저는 프라모델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모릅니다. 그냥 트럭 만드시겠어요? 그냥 트럭 만드시겠어요? 그 프라모델에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상품성이 없습니다. 전혀 상품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방어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없죠. 여기다 네. 포탄을 실어 놔두면 굉장히 위험한데 K10도 마찬가지로 안에 포탄이 가득 들어 있고 화약이 가득 들어 있고 하니까 방어 능력이 되게 중요해서 그렇군요. 그 철감탄을 막아낼 수 있는 장갑이 갖춰져 있고 또 화생방 방어 시스템 불나고 또 뭐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럴 때 이제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자, 장갑차. 정말 많이 발전돼 왔습니다. 9m짜리 밥그릇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화력적으로 조금 더 갈까요? 아니면 이 병력 수송 쪽으로 할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는 장갑차에 대한 미래. 근데 이게 이제 미래전은 무인 무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장갑차가 생겼단 거란 말이에요. 위험물을 쓰고 들어가 전장 적진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병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차가 나온 건데 앞으로는 로봇이 들어가서 전투를 한단 말이죠. 보병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면 바꿔 얘기하면 병력을 많이 실어야 나르는 장갑차 효용성, 필요성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게 되기는 힘들고 과도기적으로 하여튼 그 장갑차도 이 보면 이 위에 이제 그 기관총이나 이런 걸 장착한 경우 전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쏘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저격수한테 당할 수도 있고 뭐 위험한데 지금은 이제 RCWS라고 원격 조종 기관 총탑을 씁니다.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춘 이제 장갑차, 그러니까 무인 포탑을 갖춘 그런 장갑차. 그다음에 점점 이제 로봇,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그러한 무기들 비중이 높아질 테니까 결국은 장갑차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쌤께서 바라보는 미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무인화가 방향이기 때문에 무인화. 이제 보병을 잔뜩 보내가지고 거기에 뭐 점령하고 뭐 진주하고 뭐 이런 게 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장갑차 효용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로봇을 우리가 뭐 로봇이 전투한다는 게 여기 로봇이 타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자동화된다는 네. 얘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은 전차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 많이 쓰이겠지만 장갑차 특히 이제 보병을 수송하는 장갑차의 개념은 좀 옅어져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한 궁금한 게 K2 전차 흑표 아니면 흑표? 네. 뭐 형공, 천모 이렇게 우리 이름 떼습니까? 네. 얘는 별명이 뭐예요? 장갑차. K21 별명은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없는 거. 네. 유영원 기자님이 못 들어주셔서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여기서 지워버리면 여기 이게 블랙팬서들만요. 네, 영어로. 블랙박스. 어벤져스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K2 전차는 어벤져스의 일원입니다. 블랙팬서입니다. 어벤져스급이요. 어벤져스를 보완하는 역할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말표. 말하네요. 그 말력이 말표. 아니. 누가 타고 싶겠어요. 말표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미국도 M3를 이제 캐벌리를 쓰거든요. 미국도 브래들리. 캐벌리? 예, 캐벌리 기병. 아 기병. 예. 그러니까 뭐 그 말이 뭐 말 갖다 붙이는 게 그렇게 저는 뭐 나쁜 적은 아니에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표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말표는 아니고. 아니, 특정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나오고 지금 이거는 말이면 그럼 적토마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예. K21 적토마. 괜찮네요. K21 적토마. 이 풀네임을 하니까 그럴 듯 하네요. 예. K2 전차 흑표. K21 적토마. 네, 저희끼리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네,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하고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두산이 만드는 거 두산이. 지금은 이제 하나에 들어. 하나가 인수해가지고 하나 이게 35분의 1, 48분의 1이겠네요. 보통 35, 48, 72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 50분이가. 그 실제로 훨씬 큰 예. 너무 잘.